6월 말 2016년 마지막 한 주도 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 중국에서는 국제 여론이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일련의 이례적인 사건들이 잇따라 벌어졌습니다. 한 경비행기가 중국 권력 중심부 바로 인근에 있는 베이징 최고층 빌딩으로 갑자기 돌진했습니다. 불과 하루 뒤에는 사고 현장에서 2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동시에 안후이에서는 수천 명의 주민이 거리로 나와 논란이 된 한 사업을 현장에서 취소하도록 당국을 압박했습니다. 한편 우한, 닝보, 장시, 광둥 그리고 여러 지역에서는 노동 분쟁과 민생 갈등을 둘러싼 시위가 연달아 터져나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서로 관련 없는 개별 사건들일까요? 아니면 세계 2위 경제, 대국 내부에서 경제사회적 압박과 신뢰의 위기가 동시에 쌓이고 있다는 신호일까요? 본래 강경한 대응으로 유명한 정권이 왜 안후이 시위대 앞에서 갑자기 양보했을까요? 중국에서 가장 엄격하게 안보가 통제되는 지역 한복판에서 벌어진 항공기 충돌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작아 보이는 이 불씨들이 조용히 서로 연결되며 앞으로 더 큰 불안의 물결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것은 단기적인 혼란에 그칠까요? 아니면 중국 사회의 더 큰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일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가장 충격적인 사건, 즉 베이징 최고층 빌딩을 향해 미스터리한 비행기가 곧장 돌진한 사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베이징 충격, 항공기 빌딩 충돌 뒤 이어진 대형 화재. 2026년 6월 26일 금요일 오후 현지 시간 17시 55분경 B-12P라는 식별 부호를 가진 1엔진 2인승 경비행기 한 대가 CITIC 타워, 즉 현지인들이 고대 중국 술잔을 닮은 형태 때문에 차이나준이라고도 부르는 건물의 상층부 외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건물은 베이징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지상 108층, 지하 7층, 높이 528m이며 하루 약 1만 2천 명의 사무직 직원이 근무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또한 국유기업 CITIC 그룹의 본사이기도 합니다. 소셜미디어에 퍼진 사진과 영상에는 금속 파편과 항공기 꼬리 부분이 아래에 번화한 상업 중심지로 떨어지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건물의 대형 유리창 일부는 산산조각 났고 화재 경보음은 여러 층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천 명의 직원들이 긴급히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했습니다. 이 건물에서 근무하던 한 목격자는 AP통신의 큰 폭발음이 들린 뒤 사람들이 비상구를 찾아 뛰어가며 현장이 혼란에 빠졌다고 전했습니다. 소방대, 구급대, 경찰 병력이 대규모로 투입됐고 주변 일대는 빠르게 전면 통제됐습니다. 항공편 추적 플랫폼 플라이트레이더 24의 데이터에 따르면 해당 항공기는 서너드 SA-60벨 오로라 기종으로 약 17시 30분 베이징 중심부에서 약 50km 떨어진 외곽 지역인 핑구구의 시포스 비행장에서 이륙했습니다. 이 항공기는 이 지역의 조종사 훈련학교와 연계된 민간 항공회사가 관리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항공기는 출발 비행장 주변을 약 10분간 선회한 뒤 되돌아와 착륙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위치 추적 데이터는 비행 경로가 갑자기 서쪽으로 크게 벗어나 도심을 향해 곧장 이동했음을 보여주었고 항공기가 CITIC 타워에서 약 6.5km 떨어진 지점에 있을 때 위치 신호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관찰자들이 특히 주목한 것은 이 건물의 지리적 위치입니다. CITIC 타워는 베이징 국제상업중심지구에 위치해 있으며 동부 제3순환도로 인근에 있습니다. 중국 중앙텔레비전 CCTV 본사와는 불과 한 블록 거리이고 중국 최고 지도부의 정치 핵심지인 중난하이와도 몇 킬로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게 공역이 통제되는 지역 가운데 하나로 분류됩니다. 2016년 5월 초부터 베이징 당국은 도시 전역에서 무인 비행 장치가 자유롭게 운항하는 것을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규정을 시행해 왔습니다. 시민들이 드론을 운영하려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촘촘한 공역 통제 시스템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람이 탑승한 항공기가 이처럼 정치금융 중심부 깊숙이 진입했다는 사실은 수많은 의문을 낳았습니다. 사고 이후 당국의 반응 역시 주목할 만했습니다. 충돌 직후 공안과 관계 당국은 시민들에게 현장 촬영과 사진 촬영을 하지 말라고 요구했고 일부 사람들에게는 직접 촬영한 영상을 삭제하도록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웨이보나 샤오홍수 같은 중국 내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는 사건 관련 검색어와 영상이 빠르게 삭제되거나 강하게 검열됐습니다. 차오 양구 당국이 위챗 채널을 통해 첫 공식 통지를 발표하기까지는 거의 24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발표는 비행기에 타고 있던 유일한 인물인 조종사가 사망했으며
지상에서는 떨어진 파편에 맞아 13명이 부상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 통지문은 건물 이름조차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동부 제3순환도로 인근의 한 고층 건물이라고만 모호하게 표현했습니다. 조종사의 신원, 동기, 그리고 구체적인 충돌 원인은 지금까지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서는 항공기를 조종한 사람이 CITIC, 산하 계열사의 투자부문, 고위 임원이라는 소문이 돌았지만 이후 관련 회사가 공개 인터뷰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를 부인했습니다. 해당 인물은 정상적으로 근무 중이라는 것입니다. 당국이 원인 정보를 철저히 공개하지 않는 점, 그리고 현장의 위치가 극도로 민감하다는 점이 맞물리면서 여러 관찰자와 항공 전문가들은 이것이 단순한 우발적 사고만으로 보기 어렵고 어떤 의도적 행위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물론 이는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가설이며 이 영상이 제작되는 시점까지 중국 당국의 공식 조사 결론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더욱 기묘해지는 이유는 바로 다음 날인 6월 27일 오후 베이징 차오양구 동부 제4순환도로의 환추차오 인근에서 대형 화재가 갑자기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같은 행정구역 안에 있으며 CITIC 타워 충돌 현장에서 불과 약 2km 떨어져 있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퍼진 영상에는 짙은 검은 연기 기둥이 높이 솟아올라 도시 하늘의 거의 절반을 가리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확인될 정도였습니다. 일부 영상에서는 CITIC 타워조차 검은 연기에 일부 가려져 보였습니다. 두 사건의 시간적 지리적 근접성은 국제 소셜미디어에서 빠르게 뜨거운 논쟁거리가 됐습니다. 한 독립 논평가는 X 플랫폼에서 인상적인 비유를 남겼습니다. 그는 정보의 확산 효과, 서방 언론이 흔히 깨진 유리창 효과라고 부르는 현상이 중국의 강력한 정보 검열 환경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투명한 정보 통로가 부족한 사회에서는 침묵과 은폐야말로 소문과 의심이 자라나는 가장 비옥한 토양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건이 한창 논란이 되던 바로 그 시점, 성격은 전혀 다르지만 사회적 신뢰라는 같은 이야기를 보여주는 세 번째 사건이 베이징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안후이성의 한 작은 지역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다음 부분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후이 폭발. 수천 명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당국은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 2026년 6월 27일 저녁 중국 동부 안후이성 허페이시 루양구에서 보기 드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수천 명의 주민이 대형 쓰레기 환적장 건설 계획에 반대하며 동시에 거리로 나왔습니다. 주민들이 왜 이토록 격렬하게 반응했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이 사업의 규모와 위치를 봐야 합니다. 이 시설은 북부 제2순환도로와 반추라는 현지 하천이 만나는 지점에 건설될 예정이었습니다. 설계상 하루 약 2,000톤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환적장으로 계획됐습니다.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 기준으로 보면 엄청난 규모입니다. 현지 주민들의 주장에 따르면 건설 예정지는 가장 가까운 주거지에서 불과 수백 미터 떨어져 있었습니다. 사업 예정지 반경 1km 안에는 초등학교 3곳과 거의 20개에 달하는 아파트 단지가 있으며 총 거주 인구는 약 10만 명으로 추산됐습니다. 시위의 전개 양상은 이것이 상당히 조직적으로 준비된 행동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쓰레기 환적장 사업에 관한 정보는 이미 그 전부터 현지 주민들의 커뮤니티 단체방을 통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6월 27일 저녁이 되자 노인과 어린이를 포함한 대규모 주민들이 함께 거리로 나와 주요 교통로를 막고 반대 구호를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지방당국은 즉시 많은 경찰 병력을 현장에 투입해 질서 회복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양측은 거리 한복판에서 장시간 대치했습니다. 가장 직접적이고 눈에 띄는 결과는 심각한 교통정체였습니다. 온라인에 퍼진 영상에 따르면 차량 행렬은 최대 2시간 동안 꼼짝하지 못한 채 갇혀 있었습니다. 공안 병력이 군중 해산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일부 충돌도 발생했고 몇몇 사람들은 밀쳐져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경찰이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했다고 비판했으며 일부 참가자들이 임시 구금됐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안후이 사건을 과거 중국의 비슷한 반대 시위들과 확연히 다르게 만든 것은 바로 결말이었습니다. 참가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상황이 더 격화될 조짐을 보이자 지방당국은 현장에서 곧바로 양보하는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루양구의 최고 책임자가 직접 시위 현장에 나와 주민들과 대화하고 해산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는 휴대용 확성기를 들고 군중 앞에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쓰레기 환적장 사업을 공식적으로 취소한다고 선언했고 주민들에게 집으로 돌아가 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군중의 반응은 매우 신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구두 발표를 믿기 어렵다는 듯 의심을 보였고 공식 문서로 확인해 주어야 해산하겠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어서 시공안 개통의 또 다른 고위 관계자도 나와 같은 취지의 약속을 하며 군중에게 떠나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이 관계자의 발언이 끝난 뒤 주민들 쪽에서는 박수가 거의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현장에 있던 일부 정부 직원들이 드문드문 박수를 쳤을 뿐이었습니다. 크지 않은 장면이지만 이 작은 디테일은 당국의 약속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얼마나 제한적인지를 어느 정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시위 영상들은 국제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빠르게 확산되며 활발한 토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대다수 댓글은 허페이 주민들의 단결에 지지와 어느 정도의 존경을 표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처럼 많은 주민이 참여한 규모에 감탄한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댓글은 일반 시민들이 정말 막다른 길에 몰렸다고 느끼지 않는 한거리로 나오는 선택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더 낙관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넓은 초원 전체에 불을 붙일 수 있다는 비유를 들며 이런 평화적 저항 정신이 더 많은 지역으로 퍼지기를 바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번에는 당국이 과거의 많은 유사 사례처럼 진압이 아니라 신속한 양보를 선택했을까요? 중국 상황을 추적해온 전문가들은 두 가지 가능성 있는 가설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정치적 시점입니다. 2016년 7월 1일은 중국 공산당 창당 105주년이 되는 날로 정치적 상징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방당국은 중대한 기념일을 바로 앞두고 시위가 더 격화될 경우 그 정치적 이미지 손상이 쓰레기 처리 시설 하나의 경제적 가치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 관리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위험이 적은 선택은 사안을 빠르게 진정시키기 위해 양보를 받아들이는 것이었을 수 있습니다. 둘째, 일부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바로 하루 전 베이징에서 발생한 CITIC 타워 항공기 충돌 사건과 연결해 봅니다. 그 논리는 이렇습니다. 해당 타워의 위치가 중국 최고 지도부의 업무 핵심지인 중난하이와 비교적 가깝기 때문에 권력 중심부, 바로 인근에서 발생한 심각하고 이례적인 안보 사고가 중국 지도부를 같은 시기에 다른 사회 불안 징후에 더욱 신중하고 민감하게 만들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안후이를 포함한 각 지방당국의 긴장을 낮추고 중요한 정치 행사를 앞두고 상황이 더 복잡해지는 것을 피하라는 비공식 지시가 내려갔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진짜 동기가 무엇이든 많은 전문가들은 동시에 중요한 경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부분에서 이를 더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즉각적인 양보가 통치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이번 승리의 실제 대가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승리인가 함정인가, 보기 드문 양보 뒤에 숨겨진 어두운 면, 안후 이 사건이 얼마나 특별한지 분명히 보려면 불과 2주 전 다른 도시에서 발생한 유사 사건을 살펴봐야 합니다. 결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2026년 6월 12일 후베이성 우한시 우창구에서 수백 명의 주민이 거리로 나와 죽어 밀집 지역 안에 유해 폐기물 처리 연구시설을 건설하는 데 반대했습니다. 이 사업의 공식 명칭은 해당 지역의 유해 폐기물 환경 리스크 예방 및 통제와 관련된 연구시설로 후베이성 산하의 환경과학 연구기관이 시행 주체였습니다. 주민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시설에는 방사성 물질과 배기가스 분석 실험실이 포함되어 있었고 톨루엔, 메탄올, 디클로로메탄, 클로로포름, 포르말데이드 같은 독성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저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현지 주민들을 가장 분노하게 만든 것은 바로 사업지의 위치였습니다. 이 시설은 우한시 순환도로 안쪽의 중심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고 주변에는 아파트 단지가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습니다. 공개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가장 가까운 주거지는 공사 현장에서 불과 27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반경 500m 안에는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거단지가 12곳이나 있었고 수만 명의 주민이 살고 있었습니다. 후베이성 도서관도 불과 수백 미터 거리에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누출, 폭발, 화재, 장비 고장 같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독성 물질이 밀집된 도시 환경으로 퍼져 지역사회 건강에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우한 시위의 전개 역시 안후이만큼이나 긴장됐고 어떤 면에서는 더 격렬했습니다.
영상에는 6월 10일 오후 주민들과 보안요원 그리고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일부 인물들 사이에서 격렬한 충돌이 벌어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일부 주민이 폭행당했고 누군가는 바닥에 밀려 쓰러져 일어나지 못했다는 정보도 있었습니다. 같은 날 밤 여러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이 함께 사업지 인근에 모여 도로를 막고 반대하면서 상황은 더욱 고조됐습니다. 이후 우한시 당국은 대규모 경찰 병력을 동원해 강경한 방식으로 군중을 해산했고 일부 참가자들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현재까지 지방정부와 사업시행기관은 주민들이 제기한 우려에 대해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우한 사건을 국제 여론의 눈에 더욱 민감하게 만든 또 하나의 디테일도 있습니다. 우한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초기 발병지로 확인된 도시이며 과거 일부 과학적 평가와 정보기관 분석에서는 바이러스가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의 실험실 유출 사고에서 비롯됐을 가능성도 가설로 제기된 바 있습니다. 팬데믹의 기억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서 바로 이 도시의 주거지 인근의 유해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사업이 다시 추진된다는 점은 많은 관찰자들에게 주민들의 불안이 더욱 정당하게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우한과 안후 이 두 사례를 비교하면 중국에서 환경 관련 사업에 대한 반대가 드문 일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후이처럼 당국이 공개적이고 빠르게 양보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과거의 많은 사례들은 대부분 진압 조치로 끝났습니다. 다만 중국 정치사회 상황을 추적하는 전문가들은 안후이의 일시적 승리를 너무 성급하게 기뻐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중국 문제를 연구하는 한 전문가는 사업 취소 결정의 동기가 대형 기념일을 앞두고 사회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든 베이징 사건 이후 정치적 부담을 우려한 것이었든 그 결정의 본질이 반드시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둔 데서 나온 것은 아닐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쓰레기 환적장 사업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장소로 옮겨질 가능성이 높으며 결국 다른 어느 지역의 주민 공동체가 영향을 받게 될 뿐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전문가의 또 다른 경고입니다. 사건 직후 공개적인 진압이 없더라도 군중을 조직하거나 이끈 인물로 확인된 사람들은 정보를 기록당하고 이후 오랜 기간 조용한 감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눈앞의 양보를 시민들의 비판적 목소리에 대한 통치 시스템 전반의 대응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뀐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 우려를 보여주는 사례로 닝보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또 다른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의료 사고 의혹과 관련해 사망한 환자 샤오리의 가족은 수개월 동안 정의를 요구하며 끈질기게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2016년 6월 중순 이 환자의 부모와 할머니는 공안에 소환되어 일정 시간 동안 파출소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른 지역의 많은 인터넷 이용자들이 닝보로 가서 지지를 표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지지자들 가운데 일부는 이동 중에 제지당했고 강제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영향력이 있던 한 간호사 진 씨는 닝보에 가서 지지 활동에 참여한 뒤 6월 18일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에서 강제로 해고됐다고 게시했습니다. 온라인상의 다른 지지 목소리들도 검열당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당국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이 사건에 대해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주의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비공식 소식통에 따르면 이 기간 닝보 지역의 안정유지 조치는 전례 없는 수준으로 강화됐습니다. 외부인은 사실상 해당 지역에 접근하기 어려웠고 관련 영상과 게시글은 대량 삭제됐으며 사건을 논의하던 라이브 방송방도 하나둘 폐쇄됐습니다. 닝보 이야기는 공개적인 탄압이 없더라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한 가지 패턴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저항의 불씨를 식히기 위한 더 조용한 방식의 조치들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직장에 압력을 가하는 것, 정보를 검열하는 것, 장기간 감시를 이어가는 것까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문가들이 안후 이 주민들의 승리를 바라보는 국제사회에 상기시키고자 하는 점입니다. 눈앞의 기쁨은 분명 실제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치러야 할 대가는 여전히 큰 물음표로 남아 있습니다. 중국 전역으로 퍼지는 불만의 물결, 앞서 말한 환경과 의료 문제를 둘러싼 사건들 외에도 2026년 6월 같은 기간 중국 전역에서는 규모는 더 작지만 매우 잦은 빈도로 여러 민생 분쟁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경제와 사회가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는 전체적인 그림을 반영합니다. 장시성에서는 6월 24일 안왕산업그룹이 대규모 집단 행동의 중심에 섰습니다. 회사가 수천 명의 노동자에게 3개월 동안 임금을 체불했고 2년 넘게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직원들이 회사 내부 기금에 투자한 일부 자금을 돌려주기를 거부했다는 의혹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1,0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지안시에 있는 회사 본사 앞으로 몰려가 권리를 요구했고 노동자들과 회사가 고용한 보안 인력 사이에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광둥성에서는 6월 23일 밤 한 장면이 온라인에 퍼지며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양장시의 한 노점상이 자신의 음식 판매용 손수레 위에 올라가 도시관리 인력이 수레를 끌고 가지 못하게 막았고 동시에 담당자들의 행동 방식을 큰 소리로 비판했습니다. 이 행동은 곧바로 주변 시민들의 시선을 끌었고 비공식 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자유노동자들이 지방당국의 압박에 대해 오랫동안 품어온 분노를 보여주는 작은 상징이 되었습니다. 산시성에서는 6월 22일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학습 자료를 출판하는 한 대형 교육기술 회사의 직원들이 회사 본사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노동자들은 회사가 규정을 어기고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했으며 직원을 불법적으로 해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회사가 정당한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같은 6월 22일 청두시에서도 스마윈층이라는 아파트 단지에 사는 수백 명의 주민이 동시에 거리로 나와 출입로와 동네 도로를 막고 항의했습니다. 주민들의 설명에 따르면 시위의 근본 원인은 오랫동안 누적된 불만이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가 지나치게 높다고 여겨지는 반면 서비스 품질은 그에 맞지 않았고 주거지 출입구에 신호등이 부족한 것 같은 교통안전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은 지방당국에 여러 차례 진정서를 제출하고 개입을 요구했지만 만족스러운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압박을 가하기 위해 거리로 나오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시위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 및 정부 직원들과 주민들 사이의 충돌로 이어졌고 일부 주민이 현장에서 체포됐으며 최소 1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규모는 더 작지만 노동시장 현실을 일부 보여주는 또 다른 사건도 있었습니다. 6월 19일 산둥성 자우저우시에서 열린 한 음악축제에서 주최 측은 지역 학교 학생들을 행사 보안요원으로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학생들은 무려 15시간 연속 근무해야 했지만 받은 보수는 겨우 80위안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참가자들은 분노하며 임금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 사회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위에서 언급한 대부분의 사건들, 즉 장시성의 임금 체불 문제, 아파트 단지의 분쟁, 노동 보수와 관련된 소규모 불만들이 아직은 일반적인 경제적 권익보호 행동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직접적으로 정치 체제에 도전하는 성격까지 띠고 있지는 않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중국 상황을 분석하는 한 전문가는 생각해 볼 만한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이런 권익보호 사건들은 보통 구체적인 경제 분쟁에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충분히 더 넓은 사회적 문제로 변질될 수 있으며 특정 조건에서는 더 깊은 정치적 문제로까지 계속 고조될 수 있습니다.